자, 요 내용은 고전소설의 7가지 유형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촬영을 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은 고전소설, 수능에 나오는 고전소설의 그 내용의 패턴, 일종의 구성적인 요소가 7가지 유형으로 갈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간단히 배우는 거거든. 원래는 이제 요거를 영웅 군담 소설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것과 관련된 지문을 샘플링으로 독해,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지금 촬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선생님이 이론적인 요소만 먼저 간단히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고전소설에 나오는 7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가 영웅 군담소설이라는 건데, 이 군담소설이라는 말은 전쟁 모티프를 활용한다는 거죠. 모티프라는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설 속의 전쟁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영웅 군담 소설이기 때문에 영웅이 등장해서 나라나 임금 또는 백성을 구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2가지를 더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나라나 임금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추론할 수 있는 게 유교적 충의사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적는다면은 그 신하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임금의 능력이 뛰어났다면은 전쟁 같은 상황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집권층의 무능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아까 2가지를 추론한다 그랬지? 그 추론의 2번째가 영웅이 등장한다 그랬기 때문에 영웅 소설의 일반 구조를 취할 수 있겠지. 그 영웅 소설의 일반 구조를 첫 번째 다시 보면은 요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던 건데, 기이한 출생 또는 고귀한 신분, 하늘의 자손이 내려온다든가 양반집의 아들로 태어난다든가 또는 아래서 깨어난다든가 이런 느낌이지, 대충 다 무슨 내용인지 알 거야.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죠. 주변에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실현을 당해요. 얘가 좀 맞서 싸워서 이기면 좋은데, 보통 실현을 당하면은 얘네들이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조력자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위협을,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협 달성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로 나라나 임금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는다면은 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또 기이한 출생 같은 걸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전기적 요소가 뭔지는 알죠? 전기적 요소가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영웅 군담 소설을 수능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 영웅이 누구로 설정되어 있는지, 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실현의 과정인지, 조력자가 등장을 했는지, 얘가 이룬 업적이 무엇인지, 또는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유교적 충의사상이나 집권층의 무능을 비판하는 어떤 대사가 있다면 그런 대사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론적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 돼. 지문의 독해 과정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면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홍계월정 같은 작품 아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여성 영웅 소설이 있을 거예요. 이 여성 영웅 소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런 메시지는 다 유지를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남자가 못나서 여자가 영웅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일단은 남장 모티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는 학생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남성의 권위의식, 가부장적이다 이런 말도 쓰죠. 권위의식을 비판하는 부분도 지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거예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영웅 군담 소설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문에서 찾으면서 읽어나가야 된다 라는 점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의 전개를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스토리의 전개를 이해할 때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우리가 요 수업의 목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그 칠판 촬영 강의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고 관련 지문 분석도 해드리고 또 관련 기출문제 풀이도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이론적인 세팅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7가지라 그랬죠? 7가지를 안 나눠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은 7가지로 나눕니다. 자, 두 번째, 가정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되게 쉽습니다. 보통 가정소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할게요. 본처나 세컨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좋은 표현은 아닌데 처척의 갈등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계몽형 구조를 취합니다. 본처가 죽고 아빠가 재혼을 한 거죠. 이럴 때 콩쥐팥쥐라든가 장화홍련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악녀로 나오죠. 얘네들이 시기나 질투나 모함을 하겠죠. 근데 결국은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그러하듯이 그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으로 소설이 끝나니까 요 시기 질투 모함의 내용을 좀 찾아주시면 좋고 그냥 인물의 어떤 부정인물과 긍정인물의 구조만 좀 봐주시면서 스토리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시기나 질투나 모함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 사람이 시기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 그냥 싫은 거지 뭐. 그런데 이제 그냥 싫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 그 가족 내의 재산 탐욕. 두 번째, 장자. 왜 아버지의 신분은 첫째 아들한테만 유지가 되니까 그 장자의 신분 획득. 본처의 자식이 없어야 첩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직계 후손으로 그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 보통 이런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애정소설. 애정소설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 참고로 아까 우리가 영웅소설에서 시련이 나왔을 때 조력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그 시기나 질투를 당할 때 긍정적인 인물은 옆에 조력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정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 기본 구조가 뭔지를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문을 좀 보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 구조는 처음에 만남부터 썼어야 되는데, 만남과 사랑을 그냥 뭐 되게 즉흥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근데 얘네들이 보통 실현을 당합니다. 당연히 극복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애정소설 같은 경우는 실현당할 때 그 조력자 설정은 조금 약하죠.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본인들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은 실현 쪽이 아무래도 지문의 중심을 이루지 않을까? 실현은 대부분이 한쪽이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는 신분차 또는 뭐 결혼으로 뭐 좀 어떻게 살림을 펴보려는 탐욕, 간혹 가다가는 전쟁, 뭐 다른 곳으로 시집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애정소설의 구조니까 쉬워요. 애정소설은 실현 쪽의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펼쳐지는지만 아시면 되고요. 고전소설은 이 만남과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조력자를 만나는 과정도 그렇고 대부분 항상 우연성을 좀 염두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고전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같이 해볼 겁니다. 우화소설이라는 게 있고요. 송사소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솝우화 알죠? 뭐 토끼전 같은 경우, 우화소설 같은 경우는 동물이 아닌 것도 의인화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동물을 의인화시켜서 그 목적이 인간 삶의 교훈이나 풍자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계몽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체크포인트, 이제 스토리를 잡아나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이 우화소설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 삶의 어떤 모습인가, 뭐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하는 건가, 인간의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건가, 뭐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되고, 그때 그 각 동물은 엑스트라 같은 동물 말고 좀 중심 역할을 하는 각 동물은 특정한 인간형을 대변한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삶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 인간형이 어떤 인간형을 대변하는지를 염두하셔야 돼. 뭐 예를 들어서 토끼전 같은 경우는 그 용왕의 횡포라 그래야 되나? 뭐 자기가 살겠다고 토끼의 배를 가르는 거니까 그 용왕의 횡포에 맞서가지고 지혜롭게 빠져나오죠, 토끼가. 그 토끼가 대변하는 인물은 뭐야? 지혜로운 약자가 되는 거야. 용왕이 대변하는 인물은 권력적 강자가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용왕에게 충성을 하는, 잘하는, 우매한, 멍청한 충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인간형을 대변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 삶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낸다라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송사소설은
송사, 소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판결 모티프가 있으니까 그 사건 분석하는 건 당연히 할 거고요. 그 판결자가 누군지를 좀 잘 고민하시면 되는데 요거 두 개가 결합될 때가 있어요. 그 동물들이 나와서 송사를 하는 뭐 예를 들어 서동지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두 개가 결합된 게 서동지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판결자가 호랑이 같은 경우로 많이 나오겠죠. 근데 판결자가 좀 올바른 판결자도 있지만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판결자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어찌됐든 간에 송사소설 역시도 문학이라는 게 원래는 인간 삶을 나타내는 거니까 인간 삶의 교훈과 풍자를 나타낸다 라는 점. 그러니까 송사소설은 판결 모티프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들이 왜 시비가 붙었는지 그 갈등의 포커스를 잡아주는 사건 하나, 요거를 찾아서 해결 과정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을 하면은요, 가전체 소설이라는 게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선생님은 좀 나올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매년 EBS 연계교재에 가전체 소설은 항상 나옵니다. 2020년 수능 특강에도 그 고전 소설 적용학습 3강을 보시면은 임춘이라는 사람이 쓴 공방전이라는 가전체 소설이 있어요. 그때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가전체 소설은 우화 소설이랑 조금 비슷한 감이 있죠. 사물을 의인화하여 당연히 인간 삶을 제시해 줍니다. 이 말은 이거 지문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론으로만 간단히 하면은 작품 속에 시대나 그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요걸 찾아주셔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에 공방전이라는 가전체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공방은 주나라 때까지 산속에 숨어 살았다. 근데 공방이 돈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공방이 주나라 때까지 산속에 숨어 살았대. 이 말은 주나라 때까지는 공방, 다시 말하면 돈, 다시 말하면 화폐. 주나라 때까지는 화폐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이런 식으로 작품 속 문장을 시대나 사회상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전체 소설을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의 그 사물에 대한 견해가 나옵니다. 공방전, 아까 돈을 의인화한 거라 그랬죠. 그 작품을 보시면은요, 그 임춘이라는 사람이 그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상업만을 중시하고 농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는 임춘이라는 작가는 공방, 다시 말하면 이 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주셔야 돼. 그때 이 기본 구조가, 사실 기본 구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는요, 그 사물에 만들어진 이제 뭐 의인화되어 있으니까 출생이라고 하겠죠. 출생과 그 족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빠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군지, 고향은 어딘지 뭐 이런 게 나와요. 가계의 내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삶의 행적이 나옵니다. 요 가전체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월경만 잡을게요.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후일담과 평가가 나와요. 근데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주로 평가 같은 경우는 주로 작가의 사물에 대한 견해겠죠. 그래서 후반부에 역사사자입니다. 블리치 사신이 아니라 사신은 말한다 또는 사신은 말하기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어떤 지문 구조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전체 소설은 어떤 사물이 의인화되었는지, 그 사물이 주로 사용되었던 시대나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그 사물에 대한 작가의 견해가 어떠한지, 그 견해는 후반부에 이런 사신은 말한다라는 식으로 제시된다는 점,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내용일치 중심으로 좀 읽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 6번까지만 해도 되는데요. 이제 7번 해서 고전소설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 또는 그 어떤 가치관을 글의 주제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치관 소설이라 그래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빼보면은요, 이건 쉽습니다. 그냥 고전소설 속에 주요 가치관만 알아보자는 거죠. 당연히 유교가 있고요, 불교가 있고요, 도교가 있는데 도교는 잘 안 나옵니다. 얘는 이제 주로 이제 신선사상이라 그러고요, 무슨 무롱도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황상제 나온다든가, 선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생 이런 거,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자, 불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죠. 이거는 인생무상, 공사상 또는 이제 윤회랑 환생은 조금 다르죠. 윤회는 어떤 다른 사물로 태어나는 거고, 환생은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교가 제일 많죠. 유교적인 충의사상, 부모님에 대한 형제 간의 우애, 특히 애정소설에 많이 나오는 여성의 정절, 친구 간의 신의, 이거 제일 많죠, 사실은. 그죠? 심청전 같은 경우는 요걸 거고. 그러니까 심청전은 이 앞에서 말한 6가지 유형에 넣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들이 주로 그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가치관 자체를 주제로 하는 경우도 있다. 구운몽이라는 소설을 아는 사람은 인생무상이 주제라는 것도 알 거예요. 됐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고전소설의 7가지 유형입니다. 선생님이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각 유형별 지문을 하나씩 샘플링을 이렇게 기출해서 골라와가지고 독해도 같이 해보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보는 걸로 2차적인 강의를 또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의 유형의 어떤 방향성은 이론적인 메시지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소설을 읽으실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 합니다. 끝.